자기 개발의 원조는 저는 한나 아렌트에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학적 기반을 갖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진정한 자기 성장의 길과도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나 아렌트의 사상을 한쪽 축에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정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예루살렘의 아이만에 대한 오독 부분을 좀 바로잡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독은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누구나 악할 수 있다. 이게 악의 평범성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것. 물론 누구나 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지만 그게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 일단 체크. 그다음에 한나 아렌트의 이 책에서의 메시지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거거든요. 깊이 생각하고 살아라. 사유하라는 건데 이거 영화 보신 분들 계세요? 영화 좀 꼭 보세요. 한나 아렌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한나 아렌트가 담배만 피고 있는 그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 제일 마지막에 유대인들한테 테러를 당하는 그런 위험에 봉착한 상태에서 모 대학에서 강연하는 게 끝장면이에요. 거기에서 사유하라 이러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것이 워낙 강렬하니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 이게 이 책의 메시지인 줄 또 오해하는 측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의 좌파들의 비판이었는데, 당시의 좌파는 뭐 여러 계열이 있습니다만 특히 미국에서 이 아도르노라든지 홀크하이머라든지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데 다 독일 출신들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읽는 에리 프롬도 큰 틀에서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속하고 이제 이름을 봐서도 알지만 독일계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소위 당시의 좌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분들은 반근대론에 대부분 경사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반근대의 대안적인 미래상으로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주장한 공산주의를 변형한 어떤 미래상 같은 걸 그리고 있었습니다.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좌파들이 그러니까 아도르노의 무지하게 유명한 말인데 나치가 600만을 죽였는데 그게 결국은 근대의 산물이다. 17세기부터 형성된 근대 사상이 19세기에 와서 완전히 꽃을 피고 그다음에 과학의 힘을 빌어서 구축한 세상의 결과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고 그것의 실제는 유대인을 600만 명 죽이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근대는 귀결된 것이다. 이게 이제 그들의 주장의 핵심이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근대론과 좌파의 사상이 1950년대, 60년대에는 잘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사회의 주류였거든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 입장에서 보면 한나 아렌트가 근대 이성을 너무 긍정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마르크스의 지향점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는 거부하거나 잘 모르거나.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로부터 근데 이제 친구예요. 아도르노하고 한나 아렌트가 친구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말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베냐민은 이제 그게 아도르노, 뭐 말터 베냐민, 한나 아렌트 다 같이 미국으로 망명하는 팀이었거든요. 근데 베냐민은 죽고 아도르노는 좀 미리 가 있었고 한나 아렌트는 겨우 스페인으로 빠져나와서 이제 망명을 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너무 가까운 사이라서 대놓고 비판하기는 좀 그런겨. 그래도 꽤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오해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의 해석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오해는 소위 냉전 이후의 자유주의자.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그 좌파들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냉전이 아주 극단화돼 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스탈린 체제까지 포함해서 소련의 존재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한나 아렌트가 저작에서 직접 우리가 잘 아는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은 히틀러와 스탈린을 동류로 놓고
전체주의의 동전의 양면이다. 뭐 큰 틀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서니까 좌파하고는 극단적인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자들인데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게 그러니까 담론 세계가 너무 웃겨요. 이 자유주의자들은 한나 아렌트는 마르크스주의자다 그렇게 비판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다 오해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에서 그런 오해를 좀 푸는데 약간의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오해가 이제 이스라엘 또는 시오니스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죠. 결국은 민족을 배신한 홀로코스트에서 정말 나쁜 놈은 히틀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역 지도자들 이들도 결국은 600만을 학살하는데 협조했다. 이제 이런 문제를 이 책에서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 지적을 함과 동시에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것이죠. 그러면 아렌트는 정말 유대인들이 학살의 동조자였다고 본 것인가? 뭐 이것도 오해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의 진상을 정확하게 정리해 보는 것을 오늘 강의의 목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나 아렌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좀 쫙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저는 한나 아렌트는 아까 우리 이현정 교수하고 점심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서울대 추천도서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추천도서에 여성 작가가 3명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것도 해경공홍 씨 이렇게 한국 사람 세대 박경리 들어가 있고요. 또 한나 아렌트가 추천도서 100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교수들의 게으름이죠. 적어도 그동안의 저작의 성과로 보면 최소 잡아도 40%는 여성 작품이 나와야 되고요. 조금 더 열심히 힘을 쓴다면 한 50대 50 정도로는 한나 아렌트가 서울대 추천도서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 교수의 추천도서 100권에는 한나 아렌트가 들어가 있죠. 레이첼 카슨 이런 사람 다 들어가 있고 레이첼 카슨도 서울대 100권에 안 들어가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 아렌트가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위치에 있고 아까 제가 이제 현대 사회의 한병철 교수 등이 주장하는 이런 미친 자기 개발 이거는 스탑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 이것에 대항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기 개발을 가능하게 한 어떤 원조격에 해당하는 그런 철학자인데 우리가 좀 너무 경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의 생애를 좀 이참에 선명하게 우리가 기억 속에 남겨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아까 얘기한 오해를 풀려면 한나 아렌트의 생애를 좀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앞부분 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18살인데 엄청 똘똘했어요. 그래서 하이데거 제자로 들어가서 두 사람이 연애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이데거 35살 때, 그 다음에 한나 아렌트 18살 때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와의 관계가 아렌트 사상 형성의 출발인데요. 사랑할 정도로 하이데거를 존경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렌트의 사상 형성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결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결정적인 영향을 다 미치죠. 후자는 뒤에 제가 사건 하나로 뭐 뻔하죠. 하이데거가 그 나치를 옹호하는 미친 짓을 했을 때 이제 그게 하나의 교훈이 돼서 아렌트가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어쨌든 하이데거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후설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현상학을 기반으로 해서 실존주의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다. 이제 큰 개념으로 보면 그런 건데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현상학이라는 게 뭐 딴 거 다 제치고 현상을 연구하는 게 철학의 과제라는 걸 후설이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 철학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단어가 생활세계라는 단어인데 그게 철학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후설 때부터는 철학을 연구한다는 거는 생활세계를 연구하는 거야. 이런 형이상학 중심의 몇 년이야? 1900년간의 1900년이 뭐야? 기원전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2, 3천년간의 인류의 철학의 역사를 뒤집어버린 아주 정말 역대급 사건이야. 이 현상학의 출현이라는 후설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거를 이어받았으니까
하이데거는 소위 존재론, 뭐 이게 복잡해지네. 존재론이라는 걸 얘기했지만 그 존재라고 하는 거는 현재 살아서 시간성 안에서 있는 이거, 이 몸뚱아리, 이걸 존재로 본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대표적으로 플라톤은 저 이데아 있고 나는 그것의 발현물이야 이렇게 봤다면, 생활 세계를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이데아에는 관심이 없는 거지. 나 자체를 직접 연구하고 그 안에서 존재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이제 파악하기 시작한 그런 이제 사상사적인 큰 전환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걸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하이데거인데 그 밑에서 아렌트가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형이상학을 생활세계 철학으로 끌어온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하이데거와의 만남에서 시작이 되었다. 요거는 제가 지식으로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거 왜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는지 좀 아쉬움인데, 아렌트의 서한집이 나중에 유고로 출판된 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이데거하고 25년부터 75년까지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헤어진 다음에. 사실 사랑한 기간은 한 2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짧은데 평생 잊지 않는 자신의 사상적 동료로 편지를 계속 주고받습니다. 어쨌든 이 레터스라는 이름으로 책이 영어로 출간이 돼 있고, 우리 이현정 교수님이 마침 그 책을 갖고 언제 읽고 있길래 내가 뺏어가지고 조금 봤는데 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그것도 연애 얘기잖아. 그러니까 되게 재밌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자료들을 통해서 한나 아렌트의 어린 시절의 사상 형성을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33년에 이때는 이제 하이데거를 이미 떠난 상태죠. 야스퍼스한테 이제 배우고 그래서 다른 사상적 여정을 겪고 있을 때인데, 이때 이제 프라이부르크 총장 취임 연설 총장이 됐어요. 하이데거가 드디어. 그래서 연설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죠. 나치를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니까 아렌트는 이때부터 하이데거가 얘기한 생활 세계를,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이지 않은 생활 세계 속에서 발견한 존재, 그리고 그 존재라는 건 생각하고 행위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이데거식의 그 사유론 또는 존재론이 얼마나 취약한가, 이걸 하이데거를 통해서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하이데거적 존재론이나 하이데거적 존재의 사유론보다는 행위를 중시하는 철학자로 바뀝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 다른 데서 자주 소개하는데 거기서 항상 레이버, 워크, 근데 저는 액션이거든요. 액션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이걸 프랙티스로 번안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관심은 사실은 액션에 있는 거예요. 프랙티스에 있는 거예요. 사유 그 자체보다. 그런데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하지 않으면 아이만처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의 사상 형성은 1930년대가 되면 선명해진다. 그리고 그것의 계기 중에 하나가 하이데거의 배신이었다. 2년 정도 하이데거한테 배우다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서 야스퍼스한테 갑니다. 야스퍼스는 똑같은 실존주의, 똑같은 존재론을 강조하는 사람이라도 실존적 소통, 그래서 이 집단 그리고 소통을 굉장히 중시했던 실존주의자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굉장히 명상적이고 그 내면을 중시하는 그런 철학자였다면 좀 다른. 그래서 이제 이때 타자와의 관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한나 아렌트가 배우기 시작하고, 뒤에 나옵니다만 일종의 정치적 공동체 같은 것의 중요성을 사상적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것 이외에도 초기 저작들을 보면 우리가 아모르 파티는 아는데 이 아모르 문디는 잘 모르시잖아요. 이 아모르 문디라는 용어를 아렌트가 자주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대한 인간의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저작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요거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분석의 결과로 나오고, 그리고 이게 우리 느낌으로는 좀 선명하지가 않는데
떳떳한 이방인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조직이나 자기가 속한 사회에 부정의에 굴복하기보다는 나는 떳떳한 이방인으로 살겠다 이런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초기 저작들을 통해서 아렌트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적 기반으로 형성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33년 이후가 되면 완전히 나치치아가 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로 도망갔다가 뭐 등등의 시기인데 이때 두 번째 남편인 블리허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남편이 있었는데 한 2년 살다가 바로 이혼을 했고요. 근데 첫 번째 남편은 시인이었던가 비평가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나중에 미국에서 이렇게 활동이 겹치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는 말하자면 귀족 출신이랄까 그런 느낌이에요. 인테리어 너무 잘났어. 근데 이 블리허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졸입니다. 그리고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정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이런 실천적 인물이에요. 공산당 활동도 일정 기간 했고요. 이 사람은 유태인이 아니에요.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 얘기 미리 끌어서 하면 이 블리허가 정치 활동을 주로 하니까 언변이 엄청 좋았나 봐요. 그래서 연설을 무지하게 잘했답니다. 그래서 모 토론회에서 미국의 모 대학의 뭐 한국으로 치면 무슨 그 교무처장 같은 사람이 그 토론회에 참석을 했다가 완전히 반해가지고 중조를 그 대학 교수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블리허가 나중에는 이제 아렌트하고 미국에서 고생을 마무리하게 된 게 블리허가 대학에 취직이 돼서 그렇죠. 되게 좀 영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블리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블리허는 어떤 존재냐면 그래서 요거 좀 오타가 있더라고요. 사상적 완성자 거기 보면 블리허는 아렌트에게 마 추상적인 마자는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렌트가 철학자니까 아무래도 추상적이죠. 그것을 행위의 언어 또는 정치의 언어로 번역해주는 이 번역은 실제로 말을 한번 번역해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아렌트의 언어들을 생활세계의 언어로 접근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고 이 프랑스에서 이제 수용소 탈출할 때라든지 미국으로 망명하는 과정에 정말 그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걸 다 같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 같이 살다가 70년에 이 블리허가 죽는데 죽을 때까지 아렌트와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우애 같은 걸 느끼는 그런 부부 관계였다. 여기도 사르트르처럼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개방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되는 대로 사는 그런 부부관계였습니다. 아렌트는 마음속으로는 그게 사랑의 감정인지 모르지만 편지 내용을 보면 평생 이 하이데거에 대한 그 연심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블리허도 그걸 알고 있고요. 근데 서로 그런 것이 허용되는 관계고 블리허도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편지에 투정을 한 아렌트가 거기 이제 친구 엄청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메카시 그래서 그 미국의 메카시즘의 주범인 메카시 아니에요. 다 이름이 같을 뿐인데 메카시라는 이름에 정말 절친이 있는데 메카시와 주고받은 편지도 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직접 보지는 않고 연구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 책에 의하면 블리허도 2번 정도 그 한나 아렌트가 아닌 다른 여성분과 관계를 일정 기간 맺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허용하는 속은 엄청 상해가지고 이제 편지상으로는 아이씨 저놈이 말이야 뭐 이러고 이제 뭐 얘기를 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동지적 전우애로 부부 생활을 했고 그 안에서의 각각의 주체에 대한 어떤 좀 자유로운 허용이랄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문화에서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년에 독일을 탈출하는데 51년에 미국 시민권을 드디어 얻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그 나치 법령이 뭐 여러 차례
개편이 되는데 시기는 31년 대충 요 전후 시기예요. 이때부터 독일 시민법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독일 영역을 떠나간 유태인들은 국적을 바로 회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재산 몰수 등등이 법적으로 정의돼 있어서 독일 지역에 있던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독일령 안에 있던 유태인들은 미국이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로 거주지로 옮기면 국적 상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제일교포들이랑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적 상실 상태에서의 경험이 아렌트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사상적 기반이 됩니다. 그 아렌트 굉장히 유명한 그 개념인데 권리를 가질 권리, the right to have right라는 이 개념이 이제 자신이 무국적자로 이방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 권리를 가질 권리를 우리가 가지려면 결국은 정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정치 공동체를 형성해내는 것의 액션의 중요성을 젊은 시절부터 아렌트는 삶을 통해서 배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0년대 후반부터 아렌트의 사상이 이제 완전히 꽃피우기 시작해. 이때부터 세계적인 학자가 되는 것이죠. 제일 대표작이 51년에 나온 전체주의 기원입니다. 뭐 이 책은 전체주의에 대해서는 최고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전체주의는 대체로 마르크스주의나 또는 그 반계에 있던 사람들이 전체주의를 어떻게 봤냐면 대체로 자본주의 체제의 말기 현상이라고 한편으로는 봤고요. 그 다음에 무력에 의한 말하자면 압제, 뭐 이런 시스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정치적 압제 시스템과 그 다음에 소위 금융자본주의적 세계의 말기 현상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나타나는 것을 전체주의로 보통 해석을 했거든요. 그게 통설입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한나 아렌트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외로움을 가장 중요한 근저적 문화로 봅니다.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자본주의 후기 사회의 구조 속에서 겪게 되는 그 외로움, 그것의 출구를 찾지 못하면 전체주의를 형성시키는 문화적 토양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 전문 용어 DRY, 또라이 준말입니다. 히틀러 같은 친구들이 이제 나와서 그게 묶이면 그게 전체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현상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선을 그래서 경제학적, 사회과학적, 경제결정론적 해석을 거부하고 좀 역시 철학적, 심리학적 이런 관점에서 전체주의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주의의 특성 중에 하나로 그거를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총체적 지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일제 시대를 볼 때 그 40년대가 되면 이 말하자면 총동원 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전체주의의 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때는 총체적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하나하나를 다 통제합니다. 그 일제 시대 자료 이거 내일 아침까지 정말 하겠네. 큰일 났네. 일제 시대 자료 보면 40년대가 되면 매일 아침에 우리 왜 저 시골 가면 이장님이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지금 뭐 몇 시니까 뭐 가지고 오늘 어떤 할머니가 뭐 한턱을 낸다니까 뭐 마을회관으로 오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온 마을에 한국 신민 서사를 외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고요. 아침에 다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사는 거를 일제가 엄청 강조했기 때문에 아침에 그 한국 신민 선서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체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한편으로는 뭐 집에 있는 거 녹그릇 다 가져가고 뭐 이런 세계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죠. 이게 이제 총체적 지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총체적 지배의 한나 아렌트 등의 문제 제기가 계기가 돼서 내안의 파시즘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한국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죠. 한국은 일단 일제를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리고 뭐 나치 전범들을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이게 이제 유럽에서도 중요한 이슈다가 1950년대 60년대가 되면 유럽에서도
역사 연구나 철학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내 안의 파시즘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해방적 삶을 살 것이냐, 이제 이런 게 문제 제기가 되는, 이게 이제 총체적 지배에 대한 이해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 아렌트의 사상에서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요. 이제 50년이 되면, 자 그러면 이 총체적 지배의 경험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레이버 워크 액션론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액션으로 가까워져야 인간의 조건을 갖춘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독특하다고나 할까, 어찌 보면 당연한 개념인데 퍼블릭 렐름이라 그래서 요 A는 묵음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렐름이에요. 이것도 뭐 테리토리라든지 무슨 그 필드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다 비슷한 용어거든요. 어떤 영역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이 렐름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질서가 작동하는 그런 그 공간을 말해요. 그래서 퍼블릭 렐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퍼블릭 렐름이 있으니까 프라이빗 렐름이 있겠죠. 프라이빗 렐름은 자기의 이해만 작동하는 거야. 레이버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셜 렐름은 직장이나 사회에서 자기에게 요구되어지는 거, 엄마의 역할, 뭐 직장 직원으로서의 역할, 이 역할을 하는 걸 워크라고 본 거거든요. 이건 이제 소셜 렐름에서 되는 거고, 이 프라이빗 렐름이나 소셜 렐름이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것과 공존하는 퍼블릭 렐름이 있을 때, 공적 영역이 존재할 때, 거기에서는 이제 프랙티스를 하거나 액션을 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그 퍼블릭 렐름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느냐가 전체주의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한나 아렌트의 사상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 여러분들 좀 갖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상태에서 63년이구나. 활동 자체는 61년에 한 겁니다. 63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사상적 흐름 속에 이 책이 나왔는지를 조금 이해하고 보시면 아까 얘기한 오해를 좀 풀어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의 아이만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유하는 액션을 하는 인간이 우리 좀 되지 않을래? 큰 틀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사유하라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위치를 지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것의 연장선에서 70년대에 작업을 합니다. 이제 요거는 완성하지 못하고 죽어서 유작으로 남아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예요. 사유, 의지, 판단. 그래서 요게 이제 앞에 저 레이버 워크 액션 했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이분도 저처럼 세 가지를 좋아하시나 봐. 이렇게 세 가지 해서 앞에 사유하고 의지는 초고가 지필이 된 상태고, 마지막 죽을 때 이제 집에서 타이프하다가 죽었는데 저징이라는 단어가 타이프의 마지막 단어였대요. 이게 이제 3부가 1부가 사유고 2부가 의지고 3부가 이제 말하자면 판단이었는데, 판단의 장을 쓰다가 죽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 안 남아 있습니다. 큰 틀에서 아렌트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 또 이런 사상의 형성의 과정을 거쳤던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렌트를 주변 사람들이 그냥 냅뒀을까요? 안 냅뒀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렌트와 인간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대놓고 막 쌍욕을 하고 이렇게 담론 투쟁을 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뭉긋하게 아주 아렌트는 고립된 그런 어찌 보면 사상가였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의 영향력은 엄청 컸던 사람입니다. 60년대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시 베트남 전쟁 때니까 미국에서 이제 반전 운동을 각 대학에서 엄청난 형태로 하는데, 처음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운동이야 하고 아렌트가 선언을 하면 막 미국 전역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랑 똑같아요. 미국에서도 그 스트로베리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특히 콜롬비아 대학 이런 데 엄청 셌거든요. 그런 데는 완전 무력 투쟁을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화염병 그게 어디서 우리가 배운 걸까요? 미국에서 배운 거예요. 화염병 던지고 한 거 다 미국 데모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화염병을 보고
아렌트가 화가 나가지고 폭력으로 권력을 생성할 수 없다 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아주 센 비판의 언어로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아렌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원칙에 의거해서 해석적 발언을 계속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계속 고립되는 어떤 원론주의자 같은 그런 성격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프랑크푸르트 학파 얘기를 했는데 핵심 쟁점은 이게 이제 계몽 변증법이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독이 수준이 높아지면 계몽 변증법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보다 한 3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책도 읽어 제치려고 제가 기획을 앞으로 할 겁니다. 이제 아도르노의 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치즘이 갑자기 튀어난 계몰이라고 대부분의 사회 비평가들은 봤어요. 그래서 서구 이성, 그러니까 계몽주의 이성이죠. 이것이 결국은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되면서 필연적으로 도달한 종착역이다. 이렇게 주로 봤습니다. 이들은.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경제 결정론적인 시각을 일부 갖고 있었고요. 그것에 비해서 한나 아렌트는 결국은 나치의 출현은 서구 문명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돌출된 폐허에서 솟아난 전대미문의 새로운 통치 형태다. 이렇게 그래서 연속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주류들은 연속성을 강조했고 아렌트는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회적인 것 느낌 오시죠? 아까 소셜 렐름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그것이 말하자면 공론장 그러니까 퍼블릭 렐름을 집어삼킨 것 그것이 문제고 그 배후에는 대중들의 외로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야. 이제 이런 해석을 하죠. 그래서 나치즘 같은 엄청난 경험을 인류가 했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퍼블릭 렐럼을 구축하려고 하는 개인의 노력, 집단의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엄청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도르노나 호르카이머 등은 뭘 강조했다고요? 네, 혁명적 전환을 강조를 했던 거예요. 같은 시기에. 그래서 우리도 느낍니다만 혁명적 전환을 주장하는 좌파들이 좌파 안에서는 왜 목소리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아렌트도 좌파적인 경향을 당연히 갖고 있던 사람이지만 거기에서는 좀 고립적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대립이 구좌파 진영이 또 있어요. 아까 얘기한 프랑크푸르트 학파하고는 다른 좌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냉전주의자 냉전 상황에서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보수적 사고방식이죠. 이 팀들이 있는데 결국은 핵심 쟁점은 한나 아렌트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소련하고 나치를 동일시해 버렸거든요. 저는 뭐 지금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멋진 문제제기다. 스탈린주의를 공식적으로 비판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논쟁의 세계로 몰아냈던 건 한나 아렌트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르트르가 막 엄청 화를 내죠. 이 아렌트의 발언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사르트르는 스탈린주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하다가 말년에 가가지고 아씨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바뀐 사람이죠. 어쨌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나치즘은 나쁜 놈이고 그 다음에 소련은 견제 대상이고 그래서 전체주의를 과도한 독재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이 자유주의자들의 일반적인 이해였고요. 그 다음에 구좌파들은 소련을 인류의 희망으로 그 당시에는 봤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의 학살은 나치의 학살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고 혁명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모독적인 발언이라고 봤습니다. 아렌트는 그것에 비해서 구조적 쌍둥이라고 봤던 것이고요. 결국은 현실에 접근해야 되는데 이제 느낌 오시지 않아요? 하이데거의 배반에서 야스퍼스를 거쳐서 남편과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팩트에 착근하는 것이 얼마나 철학적으로 중요한지를 확실히 안 아렌트는 이 좌파들이 얘기하는 것을 논리로 봤어요. 그래서 로직으로 짠 가상의 세계를 그 누구도 강요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걸 스탈린이건 아니면 히틀러건 그렇게 봤다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전체주의적 독재는 결국은 인간개조 프로젝트를 담고 있다라는 것에 인류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아주 강조합니다. 어찌 보면 나치즘이 인류에게 준 아주 중요한 부의 교훈이기도 한 것이죠. 전체주의는 결국은 인간 본성 자체를 개조하고 그 개조의 핵심은 자발성과 다양성을 말살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렌트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플루럴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써요. 복수성이죠. 플루럴리티라는 단어인데 이 복수성 그러니까 다양한 복수의 존재들의 존재 자체의 가치를 허용하는. 지금 어찌 보면 우리는 그거 내 철학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50년대 60년대는 전혀 통하지 않는 철학이었어요. 이제 그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좌파하고 6.8혁명 세대와는 이거는 이제 폭력론을 중심으로 한 대립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대지에 저주받은 자들, 이 환홍의 책이죠. 알제리 해방전선에 있었던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모르시겠네. 우리는 대학 다닐 때 그 당시에 한국어 번역본이 없어가지고 그 못하는 영어로 영어 책을 보거나 아니면 파농 전집이라고 일본어로 나온 전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열심히 학습을 했던 대표적인 책입니다. 지금 보면 좀 어처구니없죠. 결국은 제국주의 체계를 부수기 위해서 또 전체주의 체제가 다시 발흥할 이 제국주의 체제를 부수기 위해서는 폭력은 불가피하다고. 그래서 뭐 사르트르 등이 폭력을 허용하는 그런 입장들이 이제 주류였는데 그 대표적인 책이 파농의 대지에 저주받은 자들. 이 지금은 한국말로 버젓이 80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이 책이 번역본이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좌파의 책이 한국에도 드디어 번역이 되는 그때 대 무슨 상가. 근데 그 책은 지금 없어졌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번역이 돼. 그린빈가에서 나온 책이 지금 번역은 제일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렌트는 정면에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결국은 권력은 오직 사람들이 모여서 약속하고 함께 행위할 때 생성되는 것이지 폭력으로는 생성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합니다. 이거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하고 약간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큰 틀에서는 뜻을 같이 하는. 그래서 의사소통적 권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지향을 이제 당시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꽤 많은 대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당연히 흑인 민권 운동이나 베트남 반전 운동의 그 불복종적 그 성격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그것이 참여민주주의를 만들어낸과 동시에 아까 얘기한 퍼블릭 렐름을 형성시켜가는 아주 중요한 인간의 주체적 노력의 과정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폭력 전술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정치적 무능함을 드러내려는 것이라고 봤던 거예요. 쉽죠. 화염병 던져서 이기면.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시민의 권력으로 가는 길이 아님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가차없는 비판을 했던. 그런 거 보면 아렌트가 좀 철이 없거나 아니면 엄청 용감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당시 미국 지식인 사회에서 이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수잔 선택 보셨잖아요. 백독하시면. 그러니까 수잔 선택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아렌트적인 행위에 의해서 성장한 그런 되바라진 존재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이 정도 배경 지식을 갖고 예루살렘의 아히만을 보자는 거예요. 좀 이 부분은 다들 읽으셨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이건 재판 기록이 아니죠. 결국은 전체주의의 실체를 파헤치는 철학적 부검 보고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책입니다. 요 정의는 좀 여러분들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1, 2장의 핵심 내용인데 여기서 제일 문제시하는 게 이스라엘이 쇼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을 무지하게 비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아요? 아히만은 전범이라면 세계재판에 붙이거나 아니면 독일에서 재판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한국 같으면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지냈던 아히만을 가가지고 체포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일종의 전범 재판을 하는 것이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이 거의 뭐라 그럴까 마카파 수준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말도 듣지 않는,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홀로코스트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건네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하는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이 아히만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이제 이런 문제 제기죠. 그래서 이게 쇼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 벤구리온이라고 당시에 이스라엘 총리인데 아주 적극적인 총리였죠. 그래서 결국은 뭐 역사 교육의 장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뭐랄까 약간 냉소적인 표현입니다. 그걸 전 세계 인류여 우리가 아히만을 지금부터 재판을 할 테니까 니들 역사 공부해. 홀로코스트를 너희 자꾸 잊어가고 있잖니? 지금 그러면 큰일 나 이런 거죠. 근데 이해를 할 수 있는 대목은 있어요. 왜냐하면 45년에 우리 빅터 프랭클 봤듯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수용소에서 나오죠. 그 유대인들이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고통이 한 15년 정도 계속됩니다. 독일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령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독일이 무지하게 잘한 줄 알지만 사실 유대인 피해자나 그 유대인 가족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는 결국은 1960년대가 돼서 서서히 시작되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이후에 사실 국가나 사회가 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교훈만 남고 그들은 잊어버리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유럽 사회에서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렌트는 거기에 무지하게 사실은 분노를 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할 일은 아니다 하는 게 이제 아렌트의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쇼 트라이얼을 하는 이 벤구리온 총리에 대해서 대중 모두가 특히 유대인 전체가 엄청난 지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렌트는 이건 아니다라는 발언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역사를 심판하려고 하는 쇼는 그만하고 이제 피고인의 행위 자체를, 자 이스라엘에서 재판하는 거 오케이, 그래 내가 수용한다고 치자. 그래도 재판 자체는 그의 행위를 재판하는 것이 재판의 성격에 맞다. 이건 정치적 쇼가 아니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요. 그 주장을 하면서 아렌트가 이제 재판을 방청을 하면서 계속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엉뚱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전적 신념을 가진 악당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는 근면한 회사원으로서의 아히만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한나 아렌트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역사적 자료나 사진 등을 자료로 해가지고 그 아히만 역으로 나온 사람이 정말 아히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아, 한나 아렌트가 이런 분위기를 우리한테 전하고 싶었구나. 그러니까 모범생 회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구나. 그리고 왜 우리 여기 또 공무원 계시면 서운해하시겠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은 아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고 인간적 소통을 거부하는 모든 관료적 대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상징으로 아히만을 본 거야 아렌트. 그래서 아렌트의 공격의 화살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그 자체에 내재하는, 어찌 보면 내안의 파시즘 같은 사상을 배경에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악의 작동 원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요게 이제 3장 5장에 주로 나오는 내용인데, 핵심은 자기의 언어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없어. 따라서 그 상태에서는 타인의 고통을 상상할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이만이 태생부터 원래 엄청 나쁜 놈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네 하는 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랄까 아주 생생하게 이 책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되게 반증하는 게 이제 이 반제 회의라는 건데요. 이 반제를 반제국주의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반제는 지역 이름입니다. 호숫가. 반제라는 반제라는 곳이죠. 라는 곳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건데, 여기에 아이만이 이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진술로 확인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기 역할을 해요. 회의록 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 차관급 정도 되는 인물들이 쫙 참여를 하는데, 고위 관료들이 결국은 최종 학살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학살이라는 용어를 안 쓰죠. 최종 해결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아까 언어를 잃었다는 게 이런 용어들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학살을 하면서. 그래서 걔를 보고 이거 국가의 뜻이구나 하고, 나는 그걸 이제 빌라도의 안도감이라고 하는, 빌라도가 예수 처형하고 손을 씻는 장면, 이제 성경에서 아주 유럽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이제 이 반제회의 얘기가 7장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나머지 두 부분이 더 논쟁적인데, 앞에 여태까지 얘기한 거는 조금 본원적인 문제, 인간 그 자체의 문제를 다뤘다면, 여기서부터는 집단의 문제를 다룹니다. 6장은 요컨대, 이게 이제 나치가 이렇게 뭐 프랑스 뭐 폴란드 뭐 이렇게 쫙 이제 점령을 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다 유태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태인 지역 지도부들과 나치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지도부에 있는 지도자들이 어떤 최종적 선택을 하냐면, 뭐 여기 나옵니다만 명단을 작성한다든지 재산을 파악해서 일시 몰수 같은 것을 협조한다든지 이송 대상자를 선별한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유태인 경찰, 이거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너무 느낌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일제 때 극악무도한 한국인 형사, 이 이미지,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전 세계에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데 이 책에서 처음으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결국은 아까 얘기한 총체적 지배라는 것이 제국주의의 핵심 특성이라고 하면, 가해자만 악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마저 도덕적으로 파괴해서 공범의 위치로 끌어내린다는 이 메커니즘을 아주 강조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이해할 때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회색지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태인의 상당 부분은 나치 협조자일 수 있다. 이런 내한의 파시즘의 문제 같은 걸 여기서 드디어 지적을 하고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아렌트의 가정은 아주 선명해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 600만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다 죽었을까? 각 지역에서의 엄청난 소동과 엄청난 카오스의 상황은 전개됐겠지만, 그 안에서 인간들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단지성과 같은 무엇인가의 힘이 작동할 여지 자체를 당시에 유태인 지도자들이 없앤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직격탄을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테러를, 그래도 다행히 실제로는 안 당하고 당할라 하다가 집에 쏙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영화를 보면 제가 디테일은 모릅니다만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인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계속적인 테러 위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단체들로부터의 테러죠. 이제 그런 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주목하지 않고, 이게 이제 9장까지 가면
더 이상은 못 읽겠어.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이런 벽돌책이니까. 앞에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짬짬한 상태고 아렌트가 쓰는 용어 자체가 되게 현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독해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영어 원문이 아니라 독일어 원문, 영어로 된 책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 있나? 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장문을 쓰는 사람은 처음 봤어. 한 7줄 되는 한 문단이 한 문장이에요. 워낙 만연체.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다 지쳐. 학자들도. 그래서 이 뒷부분을 안 보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악의 지리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컨대 이게 이제 덴마크하고 이탈리아, 불가리아의 사례인데 이게 이제 전 지역에 실제로 이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학자처럼 밝힌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정치 철학자의 책이라기보다 좀 역사학자적인 책입니다.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한 명 더 있죠. 푸코. 특히 감시와 처벌을 보면 그리고 이제 성의 역사도 그렇고 이 사람이 도대체 역사학자야, 철학자야 이런 그래서 계보를 계속 따져서 역사적 사실들을 사료를 통해서 밝혀내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런 뉘앙스를 아렌트가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덴마크 같은 나라는 결국은 아니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근데 이제 나치한테 다 이미 당한 나라니까 엉뚱한 짓 했다가는 작살나거든. 그런데 덴마크 정부는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인명 파악이나 이런 거 또 재산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를 하고 또 직접적인 가해의 가능성이 열리니까 스웨덴으로 덴마크 국가가 나서서 유태인들을 이주시켜 버리거든요. 그 당시에 스웨덴까지는 나치가 손을 못 쓸 시대니까. 되게 재밌는 현상은 이태리예요. 이탈리아는 전범 국가잖아요. 독일이랑 한 통속이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가 이제 2차 세계 대전의 전범국의 큰 틀에서는 속합니다. 그런데 이태리는 이 점 유태인 관련해서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도 이송 자체를 그러니까 덴마크 정도로 하진 않았고 사보타주를 해서 시간을 엄청 끌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태리 거주 유태인들은 훨씬 덜 이송이 돼서 죽음으로부터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거를 9장에서 13장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렌트가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악은 필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개인과 집단의 선택이다. 결국은 유태인 모두라고 피해자가 아니야. 그래서 유태인들 중에서 이상한 선택을 한 사람 엄청 많고 그리고 나치는 근원적으로 정말 엄청 미친 선택을 한 것이고 그 선택의 총합에 의해서 학살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를 이 책에서 한 거예요. 아마 왜 좌파 우파 그리고 시오니스트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는지가 이제 선명하게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아렌트는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그 재판에서 유대 민족에 대한 범죄라고 재판을 하죠. 아렌트는 선명하게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로 봐야 된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정치학자들이 결국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이만의 죄질을 추상화시켜 버림으로써 죄에 대한 평가를 가볍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 이런 논리로 아렌트를 다 비판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아렌트는 끝까지 이 문제는 인류에 대한 범죄로 봐야 된다 하고 선언을 하고 아까 얘기한 플루러리티 인간의 복수성 자체를 부정하고 말살하려고 한 아이히만 등 나치 전범들을 인류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이렇게 읽으면 저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조금 확장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악의 평범성을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를 너무 단순히 이해해 버림으로써 좀 오해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서론에서 했는데 여기까지 책의 본론 내용까지 본 상태에서
좀 확장적 해석을 시도를 해보면 평범성이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면 평범하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발본색원한다 그러잖아요. 뿌리를 찾아서 그 뿌리를 뽑아버리면 전체주의는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렌트가 보기에는 뿌리가 없는 마치 곰팡이 같은, 그래서 곰팡이 메타포를 쓰고 있죠. 이 예루살렘의 아이 희망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죠. 그러니까 악은 깊은 뿌리가 아니라 표면에서 곰팡이처럼 옆으로 번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뿌리 뽑기가 불가능하고 누구든 언제든 순식간에 감염될 수 있는 전염성과 일상성을 가진 존재다. 그것에 대한 경고를 벌써 1960년대 초반에 활동 자체는 61년에 하는데 책은 63년에 나왔죠. 이때 문제 제기를 벌써 했던 것이죠. 전체주의는 이걸 이제 잉여 존재라고 하는데 인간 모두를 부품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잔혹한 악당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를 잉여 존재로 만드는 것이 전체주의의 최종 목표다. 이 점을 선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이해의 핵심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사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유에 대한 정의가 지금 우리의 철학적 인식의 수준에서 보면 사실 조금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읽어가지고 그걸 내가 외워가지고 나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 이런 건 사유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유란 나 자신과 나누는 소리 없는 대화다. 너무 당연하죠. 지금 우리의 인식 수준으로는. 근데 1960년대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니까 결국은 나와의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결국은 loneliness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원주의 구조와 맞물려 있는 현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solitude라는 영어는 내가 나랑 대화 가능한 혼자 있음이거든요. 고독이라는 것은. 그런데 외로움, 이 loneliness라는 것은 나와의 사유가 불가능한. 그래서 절대적 외로움 같은 상태로 빠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작동을 해요. 이거는 이제 알티세르라는 프랑스 철학자는 이것을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라고 해서 사유를 못하게 하는 훈련을 뭐 미스메디어나 스포츠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열심히 이 권력자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유하기 짜증 나니까 쇼트 계속 보다가 에이 작가 뭐 이런 거를 계속 지적을 해왔던 거예요.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 이거 알트세르만 그런 게 아니라 알트세르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라는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보고 스페인에서 마드리드하고 레알 마드리드하고 왜 바르셀로나하고 붙으면 전쟁이잖아요. 이런 거를 알티세르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장치에 의해서 우리는 사유하지 않는 인간으로 계속 단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능력을 상실해서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 기반이 곰팡이처럼 존재하는 한 전 세계의 파시즘이나 전체주의는 계속 발흥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는 사실 섬뜩한 경고예요. 사실 유발 하라리가 인터넷 시대에서 이제 알고리즘 코드의 시대가 되는 걸 보고 이 양반이 그래도 됩니다. 유발 하라리가 엄청 세계적 석학이라서 엄청 나이가 많은 줄 알았는데 저보다 한 10살 밑 정도 될걸요? 되게 젊어요. 제가 65니까 10살까지는 안 되나? 엄청 젊은 분이에요. 하라리는 그걸 보고 섬뜩한 거예요. 유튜브를 봤더니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이들이 넌 이런 걸 좋아할 거야. 그리고 계속 뿌려주는 이 현상은 코드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넥서스의 후반부에서 제일 경계했던 것이 결국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전체주의의 가능성을 유발 아렌트는 본 거죠. 사실 아렌트적인 인식과 지금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그 거시사라고 하는데, 거시사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지금 일치해 있는 것이죠. 근데 유발 아렌트 최근에 얘기한 거고, 아렌트는 이걸 60년대에 얘기를 했다는 것만 다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양심에 대한 어원적 해석 같은 걸 하고 있는 것이 이 책에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콘하고 사이언스가 합친 거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언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알미예요. 그냥 대충 알미 아니라. 근데 그것을 컨이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나는 양심을 지켜야지 하는 게 양심이 아니고,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이성적 사고를 하되 타인을 앞에 그 젊은 시절에 형성됐던 그 사상이 아까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세계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이런 걸 근거로 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의 관료주의적 또는 요즘에 그 일반화되어 있는 어떤 효율주의적 그런 이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전면으로 부정하죠. 그게 누구라고? 그게 아이히만이라니까. 그걸 부정하는 대신 위치 지우고자 했던 것이 양심이라. 그리고 그 양심은 정확한 이성에 근거하되 함께함. 그리고 그 함께함이란 사랑의 실천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제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이히만은 자아와의 내적 대화가 단절된, 다시 말해서 띵킹이 불가능한, 사유가 불가능한 상태. 그리고 퇴근 후에 혼자 있을 때조차 총통의 명령과 함께 있었던 거지. 자신과 있지 않고. 그래서 양심의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엄청난 인류에 대한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뒷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노동작업 행위가 아까 이야기한 행위의 상실이 결국은 전체주의가 작동하는 전제 조건이 됐다라는 그 앞의 작품이죠. 인간의 조건과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긴밀하게 사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료제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은 현대 사회는 책상 위에 엄청나게 많은 살인자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결국 분업화된 시스템은 이게 이제 아이히만이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나는 실제로 가스실에는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 나는 이송을 책임졌을 뿐이야. 이송을 했지 내가 사람을 죽인 건 아니잖아. 이게 이제 법률적 해석이거든요. 현대 법률적 해석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도덕주의적으로 보면 졸렬하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보면 얼마나 사실이 아닐지. 다시 말해서 분업에 의해서 총체가 연결된 것에 한 나사의 역할을 한 것은 그것은 살인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아렌트적인 해석인데, 현재 한국도 법리적으로는 이건 통하지 않죠.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그게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대 법이 돼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의 구조적 메커니즘 자체를 문제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냥 노동하면 안 되고 생각 좀 해라.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그냥 작업하면 안 되고 판단 좀 해라. 그래서 그 판단에 의거해서 의지를 갖고 행위해라. 이게 아렌트가 얘기하는 사유하라의 실제적 내용이다 하는 것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매진말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긴 발표를 통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의 껍질을 우리가 좀 깨봤습니다. 결국은 이 책은 악마를 구경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안락함에 젖은 나의 성실함을 심판대에 올리는 책이다.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가혹한 책이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성장시켜가는 과정이란 혹시 가만히 머리를 들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이 희망적인 수준으로 출세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라는 사실 꽤 준엄한 메시지예요. 여기 모이신 모두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이 아렌트의 질문에 그다지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2026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2026년부터는 그래서 그 기존의 자기계발론을 제가 이제 많이 유포를 시키고 그 도구로 이제 기록이라는 걸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기존의 자기계발론을 정면에서 비판하는 그런 스탠스로 서서히 옮겨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 책을 해설을 해달라 그래서 저로서는 되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렌트의 사상 중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이제 이 세계의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제 아렌트는 자기 스스로가 인간의 그 추악함을 처절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부터 미국 가서도 그러다 이제 50년쯤 돼서야 그것도 이제 자기가 쓴 책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으로 일약 유명해져서 대학 교수 되고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오늘 우리가 같이 본 것처럼 1970년대까지 끊임없는 담론 논쟁의 장에서 허우적거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만 책을 쓰고는 심지어는 개인적인 어떤 집단에 의한 테러의 위협까지 살아낸 사람이잖아요. 그녀의 삶이 이렇게 막 그려지지 않아요? 아 그냥 평범하게 잘 먹고 잘 살지 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렌트가 냉소나 은둔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유일한 곳이라고 결론 내리고 거기에 아까 얘기한 퍼블릭 렐름을 구축하는 저는 너무 아전인수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의미 있는 자기 성장을 이루어가되 그것은 반드시 이타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타성의 지향을 갖고 있는 인간다운 성장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의 이 공간만이 유일하게 그래도 일단 우리의 삶을 해방시킬 수 있는 작은 공간이고 걔가 많아지다 보면 뭐 잘은 모르지만 세상도 좀 좋아지는 거 아니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아까 제가 역사 얘기하면서 심층, 중간층, 표층인데 우리 자꾸 표층을 바라보고 역사란 돈 많은 사람, 어떤 힘센 사람,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제 사건이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이런 퍼블릭 렐름을 향한 작은 노력의 문화 얘가 긴 시간의 축에서 보면 결국은 인간 해방을 가져다주는 그래서 오늘 역사에서 최 선생님이 멋진 발표를 해주신 데다가 제가 군더더기를 막 붙였던 이유는 역사에서 제일 확실한 지향은 그걸 굳이 지배라는 용어를 쓴다면 지배 주체들의 머릿수가 많아진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여태까지 그래왔단 말이죠. 그런데 제3의 인지혁명 시장, 제1의 인지혁명은 이제 원시고대에 형성이 됐죠. 농업혁명까지 포함해서. 이제 제2의 인지혁명이 과학혁명으로 1850년을 전후한 시기에 한 100년 사이에 우리 현재의 인지 수준은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3의 인지혁명이 우리 눈앞에 와 있거든요. 제가 AI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데 걔를 아렌트가 얘기하는 세계사랑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 자기 성장을 꾀해 놓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코드에 의한 정말 옴짝달싹 못하는 우리가 카드 쓴 것까지 다 분석돼서 우리를 요리조리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AI 세계 시민 지식인
시민지식인, 세계 시민지식인으로서의 성장에 의해서 코드 지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초를 이제 2030년까지는 만들어야 돼요. 2030년이 지나면 너무 세게 와.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시민지식인이 되는 좀 멋진 노력을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혼자 하면 안 되고 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나 아렌트의 책을 보면서 했습니다.